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0년 8월 16일에 치러진 전산회계 1급 91회 실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PC에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데이터 설치를 해야겠죠?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91회 전산회계 1급이라는 압축 파일, zip 파일이 보이시죠? 이 파일은 자, 지금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네이버 카페, 저의 네이버 카페고요. 여기 가셔서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라는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화면을 멈추신 다음에 지금 저처럼 똑같이 바탕화면에 설치를 해놓고 다시 영상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PC에 이 파일 설치됐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축 파일을 딱 풀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우측에 91회 전산회계 1급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를 더블 클릭을 딱 해보면 이렇게 안에 파일이 여러 개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TAX라는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이 실행 프로그램이 바로 위에 보이시는 베이스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꽉 끌고 와서 이제 시험처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이 여러분 USB를 지급받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자, 그 USB에 있는 TX를 눌러서 이 텍스트를 눌러서 시험을 실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볼까요?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뜨겠죠. 여기다가 수험 번호는 2 하나 누르시고요. 1을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누르시고 나면 요게 이제 이름 칸으로 가죠. 저는 제 이름을 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탁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 창이 뜨고요.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험지가 A형과 B형 두 가지로 지어지는데, 자, 일단 A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번호는 1312라고 칠게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감독관이 그 시험장에 들어와서 칠판에다가 감독관 번호를 적어주거든요. 그 번호를 제가 1312라 가정을 하고 로그인을 탁 누르면 이제 용문전자라는 실무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91회 시험을 보는 거겠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런 이제 K랩 입력하는 창, K랩 프로그램 창이 뜨고요. 자, 지금부터 시험 보는 그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무 문제가 큰 문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큰 문제 1번. 자, 기초정보 관리 부분 데이터부터 입력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문제 1번 기초정보 관리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시험지 좀 아까 다운받은 그 파일에서 시험지도 출력을 한번 해서 보시면은요,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아래 자료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거래처 등록은 기초정보 관리 부분에서 여기 거래처 등록 부분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 클릭을 하셔서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거래처 등록하는 창이 뜹니다. 이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와 있죠. 그래서 자, 이번 문제는 맨 밑에다가 자, 가셔가지고 코드 번호 시험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020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유미상사니까 자,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매입인지 매출인지 동시인지 물어보는 건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유형이 매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번은 매출, 2번은 매입, 3번이 동시죠. 그래서 1번 매출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화면이 옮겨가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사업자 번호입니다. 자, 문제에 보면 사업자 번호가 609-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18769라고 되어 있죠. 대표자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유미라고 되어 있고요. 업태는 도소매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가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소칸으로 가죠. 주소칸에 입력할 내용이, 자, 원래는 이제 말풍선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실제 이제 뭐 어떤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입력하면 되는 건데, 시험장에서는 인터넷이 연결이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된 우편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시험지에 보는 것처럼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을 하는 게 통상적인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주소를 그대로 여기다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말풍선 통해서 검색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275번지죠.
275를 여기다 입력을 하지 않고 아래쪽 세부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나 좀처럼 여기다가 그냥 다 넣어가지고 이 앞에 뒤에다 275 입력을 하나 채점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원래 시험장에서는 이거 이외에도 밑에 다른 내용들을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게 입력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하면 큰 문제 1번의 첫 번째 1번 거래처 등록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본사 영업부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한 내용을 복리후생비 판매 관리비 적요에 기입하고자 한다. 다음 내용에 적요를 각각 작성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 적요 등록하는 문제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기초정보 관리 중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뜰 거고요. 여기서 이번 문제는 새로운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불러와서 그 중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금 적요 부분하고 대체 적요 부분에 추가로 하나씩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뭘 찾아가져 와야 되는 거냐 보니까 복리후생비 판매 관리비를 불러오랍니다. 자, 쭉 보니까 복리후생비는 어느 쪽에 있는 거냐 보시는 것처럼 판매 관리비 안에 있을 거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801번부터 900번대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을 딱 해보면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 과목들이 쭉 뜨지 않습니까? 자, 이 중에서 뭘 고르는 겁니까? 복리후생비를 고르는 거라서 눈에 바로 보이죠. 이렇게 811번 복리후생비를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얘를 클릭을 딱 하고 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현금 적요가 8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적요가 2개 보이시죠. 자, 문제는 현금 적요 맨 마지막에 9번째 입력하라고 말하는 거니까 요 9번째 딱 가서 9번 입력을 하시고요. 뭐라고 치는 거냐? 있는 그대로 칠게요. 휴게실 한 칸 띄고 음료 한 칸 띄고 및 한 칸 띄고 차 구입이라고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띄어쓰기 정도는 감점 대상이 아닌데 맞춤법 틀리면 감점 대상이니까 제대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대체 적요 쪽에 가셔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치는 거냐? 3번이라고 치시고, 자, 휴게실 한 칸 띄고 음료 구입, 자, 한 칸 띄고 보통 인출이라고 입력을 딱 하시면, 자, 두 번째 문제 적요 입력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큰 문제 1번의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원재료 금액을 바꾸면서 순차적으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 전기분 재무제표만 고치는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 강의를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K의 프로그램 자체가 원재료나 제품이나 제공품 같은 재고 금액을 고치게 되면, 자, 여러분 여기 왼쪽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재무제표 중에서 뭘 가장 먼저 고치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자,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기분 재무제표에 가서 해당 재고자산 금액을 고치고 시작하는 걸로 된다 그랬죠. 그럼 외우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뭘 고치는 거냐면,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원재료 금액을 고치라고 했죠. 자, 문제를 보니까 원재료 금액이 500만 원이 맞답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기초권을 딱 보니까 원재료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 겁니까? 600만 원을 잘못되어 입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셔가지고 500만 원을 고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차변 쪽에 원재료만 금액을 600에서 500으로 고쳤죠. 100을 줄였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대차차의 금액이 이렇게 100만 원이 맞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랑 손익계산서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랑 다 고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와서, 자,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요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을 얘를 딱 고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요 금액이 없어지는 0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로 바뀌겠죠. 자,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창 죽이시고요. 자, 제일 먼저 시작이 원래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위에 확인을 누른 건 왜 그랬냐면요.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재료 금액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말 원재료 금액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원재료 금액을 600에서 5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원가 계산 명대사가 그 고친 데이터를 불러오게 요 K랩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 제가 예스를 누른 거죠. 똑같이 여러분도 예스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원재료 쪽 가서 클릭을 딱 하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금 아까 우리가 원재료 금액을 600에서 500으로 고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6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고쳐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원재료 B 금액을 고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래 이 안에는 원재료 B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초 원재료, 그 다음에 단기 매입, 기말 원재료를 빼게 되어 있는데 기말 원재료를 고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원재료 B가 고쳐진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 금액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눈에 보이시는 요 원재료 B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금액이 바뀌었겠죠. 이제 올바른 금액 얼마로 바뀌어진 겁니까? 3억으로 바뀐 거죠.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지에다가 이 바뀐 금액을 메모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외우기가 편해서 딱 3억이어서 괜찮지만 짜투리 금액이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메모를 하는 거죠. 얘를 죽이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손익계산서로 끌려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을 하시면 자,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중간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부분이 보이시죠? 좀 전에 메모하기를 3억이라고 메모를 했지만 얘는 K랩 프로그램이 저랑 본 강의 때 공부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매틱으로 이 금액을 끌고 오게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끌고 오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얘를 하나씩 확인하고 수기를 입력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2억 9,900을 얼마로 고치는 거다? 3억으로 고치는 거죠. 여러분 얘가 고쳐지면 우측에 보이시는 단기 순이익 금액도 고쳐지겠죠?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 2억 9,900을 3억으로 고치면 이 단기 순이익도 바뀌겠죠? 잘 보세요. 딱 고친 다음에 확인을 딱 누르면 이 금액이 좀 전에 있던 1억 100만 원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억으로 수정이 된 거죠. 이 단기 순이익 1억도 메모하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외우기 쉬우면 딱 떨어지는 금액이지만 실제 다른 문제에서는 짜투리 금액이 있다 보니까 메모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금액이 어디로 끌려가는 거냐? 이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다른 말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단기순이익 부분에 잘못된 금액 1억 100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1억으로 고치는 거죠. 그러면 자,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금액의 총계가 1억 2,300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얘를 메모 한번 해볼게요. 1억 2,300만 원이 이게 2월 되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죽이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차대분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대차 차익 100만 원이 발생이 해 있는데 이제 요 2월 이익잉여 금액을 1억 2,400이 아니라 아까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수정 다 끝난 다음에 이게 1억 2,300으로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 대차 차익 100만 원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대차 차익 금액이 딱 빵으로 바뀌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 금액이나 제품 금액이나 제공품 금액이 바뀐다라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고치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차 차익이 처음에 생겼다가 나중에 다시 대차 차익이 없어지는 빵으로 바뀌게 입력이 딱 끝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문제 1번 문제 풀었고요. 바로 이어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큰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지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날짜 언제입니까? 7월 4일이죠. 자, 7월 4일부터 입력을 한번 할게요. 문제를 보니까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1,3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7월 4일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4월 4일자에 원재료 사면서 어음을 준 이 어음은 미지급금일까요? 지급어음일까요? 자, 상거래 원재료나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 때문에 어음 발행해서 외상을 지면 요거는 지급어음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그 지급어음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3번 누르셔서
지급어음이라고 치시고 거래처를 성남전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를? 1,300을. 그런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준 겁니까? 당좌투표 발행을 해서 줬으니까 당좌투표는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는 거죠. 4번 누르셔서 갖고 있던 당좌예금을 이렇게 없애주면 첫 번째 문제 입력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날짜가 8월 5일이지요. 자, 8월 5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당사는 주식회사 봄날의 주식 100주 액면가 5,000원을 90만 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해서 93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고 봄날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대 차익 목적이다. 모든 내용을 전표 하나로 처리를 하래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자,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 수수료를 취득원가 유가증권 금액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단기 비용 처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기 목적의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합니까? 단기 비용 처리합니까? 여러분, 얘는 단기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3번으로 가셔서 자산이 단기 매매 증권이 늘어나는 거죠. 시대 차익 목적으로 단기에 취득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취득 수수료를 더하지 않죠. 그래서 본래 주식값 90만 원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3번 누르셔서 수수료 비용을 골라야 됩니다. 자, 수수료 비용. 여러분, 근데 수수료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수수료 비용이 제조원가에도 보이시고 판관비도 보이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800번대 판관비 고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들어간 이 비용은 원래 고유 영업의 목적이 아닌 영업 이외의 목적이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900번대에 있는 이 수수료 비용을 골라야 되는 게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900번대 누르시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3만 원 누르신 다음에 자산을 뭐가 줄여주는 거냐? 갖고 있던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자, 보통 예금 클릭하셔서 이렇게 입력하면 분기 입력이 끝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날짜가 8월 13일이죠. 8월 13일 입력할게요. 자, 문제가 미국의 ABC 마트의 수출 8월 3일자 이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서 원화로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을 했답니다. 자, 8월 3일자에 물건 팔 때 환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금액으로 외상 매출금 딱 입력이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열흘 뒤에 8월 13일에 돈을 받았는데 환율이 지금 1,000원짜리 환율이 1,100원짜리 환율이 1,050원으로 50원 떨어진 거죠.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기인식한 외상 매출금보다 더 적은 금액에 입금이 되면 외환 차손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8월 3일자에는 $10,000 곱하기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이렇게 곱하기를 한번 해보면 1,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돈 받아서 은행 가서 환전을 해보니까 이 $10,000에 대해서 1,050원밖에 안 들어와요. 환율이 50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1,050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더 조금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 과정에서 외환 차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외환 차손. 자, 외환 차손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외환 차손 금액을 새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외환 차손입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번 누르셔서요.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예금 치시고 얼마가 들어온 거냐면 이거는 8월 13일자 환율이 들어온 거고 그 금액이 좀 아까 계산한 것처럼 1,050만 원 들어왔다고 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이 없애야 되는 거죠. 4번 누르셔서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을 없애는데 이게 어디 거에 대한 외상 매출금입니까? ABC 마트 거죠. 이거 입력을 하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가 원래 있었죠? 자, 1,100이 있었죠. 그러면 차대변이 50만 원 안 맞는데 차변 50만 원이 부족하죠. 바로 이게 외화를 받아서 돈이 덜 들어왔으니까 외환 차손이란 금액 입력을 하는데 50만 원이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요 50만 원을 찾아내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무슨 처리하는 거다? 외환 차손 처리하는 거다가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9월 10일자 문제이죠.
자, 9월 10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문제이네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 신주 만주를 액면가 주당 1,000원, 자,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답니다. 근데 이 주식 발행할 당시에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 200만 원이 있대요. 이 모든 거를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계산이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거는 액면 금액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주식이 몇 주냐면 총 10,000주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얼마냐면 주당 1,000원이니까 자,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10,000주였고요. 이게 1,500원에 발행을 했고 액면이 1,000원이기 때문에 결국 주당 얼마가 되는 거냐? 주당 500원씩 초과 발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500원에다가 10,000주를 곱하면요. 이 금액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1,500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초과금 계산을 할 때 여기서 뭘 빼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 기존에 남아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됐던 금액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지금 얼마를 빼라는 거냐면 200만 원을 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뭘 빼야 되냐면 주식 발행할 때 비용이 좀 아까 12만 원이 들었죠. 이 12만 원은 별도의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비용으로. 얘가 어차피 자본거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내지는 주식 할증 발행 차금에 조정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할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12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래는 50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지만 기존에 있던 200만 원을 차감을 하고 할인 발행 차금을 다시 12만 원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288만 원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계산 내역을 여러분 그대로 분기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차변 먼저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대변부터 입력을 이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눌러 대변 누르시고요.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만 입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전 계산한 것처럼 자본금은 1,000만 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누르셔서 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얼마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288만 원 계산하게 되어 있었죠. 요거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자, 돈이 들어온 거는 됐고 주식 발행 초과금 288만 원 나왔고 이제 뭘 없애야 되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야 되는 거죠.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 자본 조정 쪽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다시 말을 바꾸면 얘는 차변에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변을 끌고 와서 마이너스 표시했던 거잖아요. 없애려면 대변으로 보내야 없어지니까 역시 4번 눌러가지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1번을 클릭해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요 금액 20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가 다 돈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총, 자, 이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3번 누르셔서 이게 뭘로 들어왔느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죠? 그 금액이 1,48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1,488만 원이냐? 주식을 1,500원에 발행을 했고요, 주당. 10,000주를 발행했으니까 원래 1,500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수료 12만 원만 딱 빼고 나면 요 금액 1,488만 원이 되는 거죠. 요렇게 금액을 거꾸로 검증해 봐도 괜찮습니다. 자, 살짝 난도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되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니까 이 정도 문제는 맞출 줄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5번 문제죠. 날짜가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제조 과정에서 사용될 원재료 3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공장 기계장치 수선에 사용하였다. 기계장치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단계비용 처리해라 라는 말이죠. 수선비, 수리비 이런 계정 과목인데 한번 누르셔서 수선비라고 치시면 됩니다. 수선비. 근데 여러분 이게 제조 부분이에요? 판관비 부분이에요? 문제가 보니까 공장 기계장치 수리에 썼으니까 얘는 제조원가 부분에 해당하는 요 수선비를 누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얼마 입력하는 거냐? 30만 원을 쓰는 거죠.
근데 사용된 게 뭐냐면 원재료를 써서 없애버렸으니까 갖고 있던 자산 원재료를 없애야 되니까 대변으로 보내야 되니까 4번 누르셔서 원재료 이렇게 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원재료를 제품 제조에 투입을 하고 갖고 있던 제품을 판매를 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품 제조에 투입하거나 판매료에 쓴 게 아니라 기부나 이런 식으로 수선을 써버리면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해서 타계정에 썼다, 다른 말로 타계정 대체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뭘 입력해야 되는 겁니까? 적요를 입력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 끝에 가셔가지고 적요에다 탁 놓으시고요. F2 누르시면 적요가 몇 개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골라야 되는 거냐? 자, 보시는 것처럼 적요 8번에 있는 자, 적요 8번입니다. 타계정으로 대체액 원가맹세서 반영분 타계정으로 대체액 원가맹세서 반영분 이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요게 이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쓰인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였다라고 이 K랩이 알아서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요 30만 원은 제품 제조 원가에서 빠지는 거기에 넣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몇 번 제가 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K랩 프로그램은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입력할 때 유일한 적요가 요거 입력하는 거지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마지막 일반전표 문제입니다. 자, 10월 28일입니다.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 탐구 활동을 하면서 자,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이는 자산 인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탐색을 하면 이거는 그냥 쓰는 비용이지 완벽히 개발된 거랑 관계가 없는 사전적인 단계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얘는 개발비라는 자산, 무형자산을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떤 비용 계정 항목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때는 연구 또는 경상개발 이런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3번 가셔서 갖다 놓으시고 3번 누르신 다음에 여러 가지 입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연구.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원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면 생산보서니까 제조원가인 거고 이름이 경상연구개발비가 맞겠죠? 다른 것들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딱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 입력하느냐? 자,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번 누르셔서 자, 갖고 있는 그 수표를 발행해 줬으니까 수표가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 일반전표 입력 6번째 문제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그 91회 문제도 일반전표 문제나 자, 첫 번째 큰 문제였던 뭐 기초정보 관리하는 부분도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는 평이한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바로 이어서 자, 큰 문제 3번 메인 매치전표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